오늘 의학특허에 관련된 강의를 2시간 동안 하게 될 텐데요. 여러분들 강의 들으시는 분들 중에 특허에 대한 강의를 이번이 처음 듣는 분도 있을 거고, 아마 이게 여러분 평생에 듣는 마지막 특허 강의가 될 수도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하여튼 잘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제 소개 간단히 할게요. 저는 중앙대학교 81학번이에요. 아마 여러분들 아버지나 외삼촌 뻘쯤 될 겁니다. 전 중대학교에서 박사학위 받고 특허청에서 25년 근무하고 지금은 특허법률사무소를 하고 있어요. 혹시 나중에 연락할 일 있으면 여기 연락처가 있으니까 이쪽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자, 2시간에 걸쳐서 할 건데 1시간 하고 한 50분 정도 하고 10분 한 20분 정도 쉬었다가 다음 2시간 진행할 건데요. 자, 2시간 동안에 의학특허에 대한 모든 내용을 전달하려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내용을 오늘 설명을 드릴 거예요. 좀 진행 속도가 빠를 수 있고 여러분들이 한번 잘 쫓아와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시간은 제도의 일반적 개요부터 추론해서 심사까지 할 거고요. 두 번째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많이 신문에서 봤던 의학특허 분쟁에 대한 것하고 여러분들 중에 혹시 제약회사 개발부나 이쪽으로 갈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두 번째 시간 끝에 있는 허가특허 연계제도라는 거에 대해서 잘 들어보시길 바라요. 자, 첫 번째 시간은 특허 제도의 기본적인 원리부터 추론 심사까지 설명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 지식재산권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영어로 하면 intellectual property. 자, intellectual property라고 하는 이 지식재산권은 크게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요. 산업재산권하고 저작권, 요즘 새로 나오게 된 신지식재산권,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고, 사실은 특허라고 하는 거는 요 산업재산권 요 네 가지 중에 요 첫 번째 하나예요. 특허권. 그리고 여러분이 뭐 저작권이나 이런 거는 이 산업재산권하고는 저런 별도의 권리예요. 이것들은 다 권리입니다. 권리. 자, 이 산업재산권 이 네 가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 특허라는 거 많이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고 상표라는 것도 한 번쯤은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디자인이나 실용실현에 대해서는 들어본 적이 없을 거예요. 요 네 가지를 어떻게 구분하느냐. 자, 최초에 알렉산더 그레엄 벨이 전화기를 최초로 발명했어요. 이러면 그 전화기에 대해서는 특허가 부여되고 이건 20년 동안 권리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옛날 영화 같은 거 보면 이 송화기하고 수화기하고 이렇게 떨어져 있는 이런 전화기 본 적 있죠. 자, 이런 전화기에서 요즘 쓰는 전화기처럼 송화기와 수화기가 하나 붙어 있는 이런 걸 개발했다고 하면 이거는 특허가 아니라 실용신안이라고 하는 권리를 받을 수가 있고 이거는 10년의 권리를 누릴 수가 있어요. 자, 디자인은 뭐냐 하면 만약에 전화기를 뭐 예쁜 딱정벌레 모양으로 만들었든지 아니면 좀 이렇게 새로운 어떤 어, 디자인적 요소가 가미된 어떤 걸 했다면 디자인권이라는 권리를 받을 수가 있어요. 이건 15년 동안 권리를 누릴 수 있는 권리예요. 자, 마지막 뭐 애니콜이다 아니면 뭐 이 전화기의 어떤 상표 아니면 코카콜라다, 펩시콜라다, 맥도날드다 이런 식의 어떤 표상에 대한 것들을 별도로 권리로 등록할 수 있는데 이거는 10년 동안의 권리를 누릴 수 있고 계속 갱신이 가능해요. 자, 이건 상표예요. 자, 여기 예를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에 구체적인 예가 여기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차이가 있다는 걸 여러분이 인지를 해야 돼요. 이 사람들이 많이 실수하는 게 뭐냐면 상표 특허란 말을 씁니다. 상표 특허란 말은 완전히 잘못된 말이에요. 우리 동어 반복의 어떤 그 중에 대표적인 예가 역전앞이라는 말이 있죠. 역전앞. 역전앞이라는 게 역앞이라는 앞전자가 써 있으면 또 앞이라는 말을 써요. 자, 그런 식으로 상표 특허라는 말은 없어요. 특허는 특허고 상표는 상표지. 상표 특허라는 말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자, 이런 개념을 일단 특허, 실용실현, 디자인, 상표라는 게 별도의 독립된 권리라는 거, 요 네 개를 합쳐서 우리가 산업재산권이라고 한다는 걸 먼저 여러분들이 개념적으로 알고 있어야 돼요. 자, 여러분 메모가 가능하면 메모를 한번 해보시겠어요? 국가법령정보센터. 이게 인터넷 사이트인데 이따가 수업 끝나고 나서 네이버나 구글에서 국가법령정보센터를 치면 거기에 우리나라 모든 법령이 다 들어있어요. 특허법, 여러분이 나중에 혹시 제약회사 개발부나 이런 데 또 약국을 하면서 약사법에 필요한 게 있다면 약사법, 뭐 의료기기법, 아니 하다못해 여러분들이 나중에 요즘 왜 부동산 전세 사기가 많다고 그러는데 부동산 임대차 보호법 이런 거 찾아보고 싶으면 국가법령정보센터라고 하는데 나중에 한번 들어가 봐요. 거기 모든 법령이 다 들어가 있어요. 영문으로 된 것까지. 자, 우리나라의 모든 법은 1조가 목적입니다. 약사법의 목적은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는 게 목적이고 의료기기법 역시 목적이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는 게 목적이에요. 뭐 이바지나 기여나. 자, 특허법의 목적은 달라요. 조금. 산업발전에 이바지하는 거예요. 특허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산업발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약사법이나 의료기기, 국민보건 향상인데. 자, 그러면 특허제도라는 이 특허법을 가지고 어떻게 산업 발전을 시키느냐? 지금 보고 있는 이 슬라이드가 오늘 첫 번째 시간 강의에서 제일 중요한 슬라이드예요. 여기에서 설명하는 내용만 이해하고 있어도 여러분이 오늘 첫 번째 시간에서 알아야 될 가장 필수적인 거는 여기 다 들어있다고 해서 과언이 아니에요. 자, 이 그림을 설명하기 전에 먼저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될 기본적인 명제가 있어요. 기본적인 명제는 뭐냐 하면 특허권은 특허 받을 수 있는 발명을 공개하는 대가로 부여되는 권리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개념이에요. 여러분이 이해하기 쉬운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 뭐 롯데리아나 아니면 맥도날드 가서 햄버거 먹다가 콜라를 같이 먹죠. 자, 코카콜라라는 상표 여러분 많이 들어봤죠? 코카콜라는 상표권만 가지고 있지 특허권은 가지고 있지 않아요. 왜냐? 만약에 코카콜라가 특허를 받았다면 20년 뒤에 아까 특허권의 권리범위 20년이라 했잖아요. 권리기가 20년 지난 뒤에는 그 조성이 공개돼서 누구나 코카콜라를 만들 수 있어야 되는 게 특허 제도의 기본 원리예요. 만약에 그 조성을 공개하지 않으면 특허권의 부여가 안 돼요. 그러니까 코카콜라는 단지 상표권만 갖고 있을 뿐이지 특허권은 아예 등록을 안 하고 있어요. 자기들 노하우를 그냥 갖고 있는 거죠. 자, 여기 이 개념이 굉장히 중요해요. 특허를 받는다는 개념은 뭐냐면 내 발명을 공개해야 특허를 주는 거예요. 공개하지 않으면 특허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산업발전이라고 하는 국가 산업발전이라고 특허 제도의 기본 목적과 관련이 있어요. 자, 여기 보면 에디슨처럼 생긴 발명자가 열심히 R&D를 해요. 자, 옛날 같으면 R&D 결과물을 그냥 논문으로 발표하고 자기의 어떤 명성을 높이는 걸로 끝났을 텐데 요즘은 어떠냐면 이 R&D 결과물을 권리로 만들려고 굉장히 많이 애를 써요. 특허권으로 만들려고. 자, 특허권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특허청에도 특허 출원을 해야 돼요. 자, 여기서 특허 출원할 때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발명을 공개해야 돼요. 어떻게 공개하느냐? 뭐 시연회나 발표회를 하는 게 아니라 명세서, 이따가 설명할 명세서라는 걸 통해서 자기의 발명의 목적은 뭐고 구성은 어떻고 효과는 어떻다는 것을 명세서에다 기재해서 특허청에 제출을 해야 돼요. 특허청 심사관이 심사를 하려면 이 특허가 이 발명이 뭔지 알아야 심사를 할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렇게 명세서를 보고 심사관들이 심사해서 특허권을 주면 이 에디스처럼 생긴 발명자는 이 특허권을 가지고 수익을 창출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 특허청은 그 명세서를 그냥 창고에 갖다 쌓아놓고 있느냐? 그게 아니라 그 명세서를 특허 공보라는 형태로 발간을 합니다. 그러면 또 다른 발명자들이 이 특허 공보를 보고 이런 발명이 특허를 받았네. 그럼 난 여기다가 뭘 한번 더 붙여볼까? 아니면 뭘 이렇게 변경해볼까? 그래서 또 다른 R&D를 하고 또 다른 특허 출원을 하고 또 다른 특허 출원을 하면서 또 다른 명세서를 내겠죠. 새로운 발명에 대한 명세서. 그러면 특허청은 또 다른 특허 공보를 발간해요. 결국은 내가 여기다 화살표를 이렇게 두 개를 그려놨는데 이 특허 제도를 통해서 한 국가 내의 기술 정보가 유통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바로 특허 제도의 기본 원리예요. 그걸 통해서 국가 산업 발전을 시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이 개념에서 제일 중요한 개념이 두 가지예요. 첫 번째, 발명을 공개해야만 특허를 준다는 거. 그리고 이 발명을 공개하는 건 명세서를 통해서 하는데 특허청이 이렇게 특허 공보를 발간해서 또 다른 발명자들이 R&D를 또 다른 할 수 있다. 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 그래서 국가 산업 발전을 유도한다. 이게 바로 특허제도의 기본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허제도의 기본 목적은 국가 산업 발전이라는 거 하나, 그리고 특허는 발명을 공개하는 대가로 부여된다. 이 두 가지 개념이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아주 중요한 개념이에요. 자, 몇 가지 기본적인 지식을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게요. 자, 이 그래프를 보면 예전에 미국 대통령이 트럼프였죠. 트럼프 대통령 시절에 미국이 중국을 열심히 두들겨 팼어요. 지금 좀 점잖게 생긴 트럼프보다는 훨씬 점잖잖아요. 바이든 대통령. 그 점잖은 바이든 대통령으로 바뀌었지만 여전히 미국이 중국을 두들겨 패고 있어요. 왜 두들겨 패느냐? 이 그래프가 아주 특허 입장에서 보면 중국이 미국을 두들겨 팰 수밖에 없는 이유를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자, 보시면 중국의 출원 건수 여기 약간 연한 녹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 2008년에는 미국이 1등, 일본이 2등, 중국이 3등, 우리나라 4등, 유럽이 5등이었는데 2011년부터 아주 미세한 차이로 중국의 특허 출원 건수가 미국을 앞지르기 시작을 했는데 지금 현재 여기서 더 올라갔어요. 거의 150만 건까지 올라갔어요. 중국의 특허 출원이. 미국의 특허 출원은 60만 건밖에 안 되는데.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이대로 놔두다 보면
지금 군사적인 면에서만 미국이 중국을 앞서고 있지, 뭐 이대로 그냥 계속 추이가 유지된다 그러면 기술적인 면에서 중국한테 미국이 밀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아주 위기감을 느끼고 있어요, 미국은. 그러니까 이제 뭐 반도체다 뭐다 이렇게 규제를 가하는 이유가 중국을 가만 놔뒀다가 세계 기술 패권을 뺏겨버릴 수도 있다는 아주 절박한 심정에서 미국은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또 한 가지 봐야 될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우리나라는 지속적으로 4등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축구 좋아하죠? 월드컵 우리 나가서 최대로 성적을 낸 게 2002년에 4강에 올라간 게 아마 최고일 거예요. 아, 예전에 이강인이 청소년 축구인가 가서 2등 한 적이 준우승 한 번 한 적이 있긴 하죠. 근데 딱 2번이잖아. 딱 2번. 근데 특허 출원 건수는 우리나라가 지속적으로 전 세계에서 4등을 하고 있어요. 이게 굉장히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이 뭐 짧으면 25년, 뭐 길면 한 30년, 뭐 오래 공부한 사람들은 30년 이제까지 살면서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이 자랑스럽다고 느낀 적이 뭐 몇 번 있을 거예요. 근데 이 특허에 관한 하는 여러분이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한국 사람이 대단하다는 걸 스스로 자부심을 가져도 좋을 만큼 굉장히 좋은 거예요. 자, 보세요. 여기 150만 건 가까이 육박한다고 해도 중국은 인구가 13억이에요. 우리나라 인구 5천만이에요. 자, 5천만 나누기 이거 하면은 인구 1인당 특허 출원 건수를 따지면 우리나라가 전 세계 1위입니다. 1위. 대단한 나라예요, 한국 사람들. 자, 이 그래프를 보여주면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마도 한국이 이 극동아시아에서 굉장히 중요한 경제 지구이기 때문에 여기에 아마 외국인 출원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출원 많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자, 이 그래프를 보면 이 그래프는 뭐냐 하면 한 국가 내에 자국민이 특허 출원한 비율이에요. 예를 들어서 중국이 150만 건이라면 그 150만 건 중에 몇십만 건이 그 중국 사람 출원이고 나머지는 외국인 출원이야. 이 그래프인데, 자, 중국 같은 경우를 먼저 보면 2008년에 67%만 자국민 출원인데 지금은 거의 90%가 중국인 출원이에요. 그 150만 건 중에 90%가. 그리고 일본은 전통적으로 80%대 초반대가 자국민 출원이에요. 그러니까 나머지 한 10몇 프로가 이제 외국인 출원이라는 거죠. 자, 우리나라도 거의 80%에 육박하는 게 자국민 출원이에요. 그러니까 전체 우리나라 1년 출원 건수가 20만 건인데 20만 건 중에 한 7, 80%가 한국인들은 출원이고 나머지 20몇 프로가 외국인 출원이라는 거예요. 정말 아이러니컬하게도 미국이 60만 건의 특허 출원을 갖고 있지만 여기 보면 미국과 유럽의 그래프인데 미국과 유럽은 절반이 외국인 출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의 특허 출원 60만 건 중에 한 30만 건은 우리나라 LG화학, 삼성전자 또는 중국이나 또는 일본의 기업들이 출원하는 거지 자국민 출원은 50%밖에 안 된다. 자, 여러분들 이 그래프 두 개 뭐 한국 사람으로서 자부심을 느낄 만한 아주 훌륭한 그래프라고 저는 설명을 하고 싶어요. 자, 제도의 개요는 이 정도 설명을 마치고 이제 의학특허로 본격적으로 들어갑시다. 그럼 의학특허가 도대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여러분이 먼저 알아야 돼요. 자, 의학특허의 종류와 에버그린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에버그린이라는 게 우리가 상록수를 얘기하잖아요. 이 특허에서 특히 의학특허에서 이 에버그리닝을 많이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요 아래 빨간 박스로 되어 있는 부분이 이게 하나의 실리예요. 일반적으로 특허는 20년의 권리 범위가 보장이 돼요. 권리 존속 기간이 보장이 돼요. 그러니까 특허는 20년이 지나고 나면 누구나 쓸 수 있는 거예요. 아까 발명을 공개하는 대가로 부여된다고 그랬으니까. 근데 이거는 지금 에이즈 치료제인데 여기 보시면 줄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있죠. 그러니까 6개의 특허 출원을 통해서 무려 한 개의 드럭에 one drug with six patent 해가지고 6개의 특허를 등록해서 토탈 모노폴리 피리어드, 토탈 독점 기간이 31년 동안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바로 에버그린 전략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한 개의 의약품에 대한 특허를 하나만 등록하는 게 아니라 물질 등록하고 마커식 물질 등록하고 염, 용도 또 복합지 이런 식으로 해서 시장의 독점 기간을 20년보다 훨씬 더 긴 30년까지 이렇게 유지하는 거를 소위 우리가 뭐라고 하냐 에버그리닝 전략이라고 하는데 이런 이유 때문에 최초의 물질 특허를 출원하고 그 뒤에 조성물 특허, 용도 특허, 최근에는 결정형에 대한 거 또는 제조 방법에 대한 거 이런 것들을 추가로 특허를 출원해서 권리를 설정해 놓으면 그 의약품에 대한 시장의 독점 기간을 한 개의 특허로 커버할 수 있는 20년보다 훨씬 더 긴 기간을 커버할 수 있게 돼요. 이런 걸 바로 에버그리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중앙대, 나도 중앙대학대 생약반 출신이에요. 오늘 여기 그 듣는 분들 중에 생약반 출신이 있을지 모르겠네. 36대도 예전에 제가 그 어디죠? 태릉 있을 때 가본 적이 있는데 연못도 하나 있고 막 그랬던 기억도 나고. 숙대에는 그 예전에 양기숙 선생이라고 내가 첫 번째
직장에서 모셨던 과장이 저 생약 전공이셨던 분인데, 자, 각 학교마다 실험실들, 실험반들이 다 있죠. 자, 여기 보는 것처럼 유기합성반도 있고, 약물학 교실도 있고, 생약반도 있을 거고, 약제반도 있을 거고, 또 정량 분석실, 정성 분석실도 있을 거고, 이런 다양한 연구 분야가 있고 발명의 대상이 굉장히 다양할 거예요. 하지만 이 굉장히 다양한 발명의 대상이 특허의 입장에서 보면 결국 두 가지로 귀결이 돼요. 하나는 물건, 하나는 방법. 물건 아니면 방법으로 귀결이 돼요. 근데 한 가지 예외가 용도 특허예요. 자, 용도 특허 얘기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이 잘 아는 약물, 알 수 있는 약물을 들어볼게요. 자, 비아그라라는 약 아시죠? 발기부전 치료제로 쓰이는 거. 자, 비아그라라는 약물의 원래 주성분이 실데나필 사이트레이트예요. 자, 실데나필 사이트레이트는 원래 심혈관계 치료제로 알려졌던 약물이에요. 그러니까 화학물질의 구조도 알려져 있고 심혈관계 치료제 용도도 알려진 건데 임상을 하다 보니까 이게 에렉션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 이거 그러면 발기부전 치료제 쓸 수 있겠다. 자, 이런 경우가 이제 대표적인 어떤 용도 발명인 거예요. 또 다른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피나스테리드라는 약물이 있어요. 피나스테리드라는 약물은 원래 구조도 알려져 있고 이거의 원래 용도는 전립선 염증 치료제로 쓰이던 거예요. 그런데 이거 임상을 하다 보니까 머리털이 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피나스테리드 같은 거는 원래 전립선 치료제로 쓰이던 용량의 3분의 1 용량을 가지고 발모제로 씁니다, 지금. 자, 이런 경우는 뭐냐 하면 이미 물질도 알려져 있고 용도도 알려진 건데 이 물질의 또 다른 용도를 찾아낸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make가 아니라 find예요. 근데 이런 게 유일하게 나오는 분야가 화학하고 바이오 분야예요. 여러분 기계를 생각해 봐요. 자전거가 있는데 기계 장치나 반도체, 자전거를 가지고 이동 수단으로 쓰지 자전거를 가지고 요리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계 장치 같은 경우는 이런 게 나올 수가 없는데 화학 물질은 용도가 1용도, 2용도, 제 n의 용도까지 나올 수가 있어요. 어떤 경우는 감미제로 쓰이는 게 락사티브로 쓰일 수 있는 거고 어떤 게 지금 아까 실데나필이나 아니면 그 피나스테리드 같은 약물처럼 전혀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이 있게 돼요. 근데 사실 발명의 어떤 기본적인 어떤 속성으로 보면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 만들어낸 것이어야 하는데 이 용도 특허는 용도 발명은 사실 만들어낸 게 아니라 단순히 찾아낸 거, 파인드한 거기 때문에 발명의 정의에는 맞지는 않아요. 하지만 그 산업적 가치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걸 특허로 대부분의 나라가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용도 발명, 용도 특허예요. 근데 그거는 물건도 아니고 방법도 아닌데 뭐 이따가 설명드리겠지만 용도 특허라고 용도 발명이라고 해도 나라마다 그 청구하는 형식이 조금 달라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반드시 물건의 형태로 해야 돼요. 사실 실질은 물건이 아니죠. 피나스테리드가 발모제로 쓰일 수 있다는 용도를 찾아낸 것뿐이지 피나스테리드는 물질을 찾아낸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거를 청구할 때 어떻게 하냐. 피나스테리드 유효 성분으로 하는 발모제, 발모용 조성물이라고 하는 물건의 형태를 청구하도록 우리나라는 요구하고 있어요. 자, 지금 설명한 물질 특허, 제재 특허 이런 것들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를 설명드릴게요. 여러분이 나중에 이제 특허 공보를 보게 되면 크게 두 개의 파트로 나눠져요. 하나는 청구 범위, 하나는 발명의 설명. 자, 이 권리를 파악할 때 여러분이 항상 주의할 게 뭐냐 하면 이 특허 공보를 볼 때 반드시 청구 범위를 먼저 보고 발명의 설명을 나중에 보세요. 청구 범위가 항상 권리를 주장하는 근본이 되고 어떤 도전할 때 대상이 되는 거고 이 청구 범위가 제일 중요합니다. 자, 청구 범위에는 청구항 1, 청구항 2 이런 식으로 여러 개의 청구항이 기재가 될 수 있는데 지금 화면에 보고 있는 게 대표적인 물질 특허의 청구항이에요. 시판되고 있는 제품명이 프라젠타정이라는 거고 주성분이 리나글리틴인데 자, 여기 보면 화학식 일화합물, 이에 에난티오모, 부분 이성질체, 혼합물 또는 염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청구항 1의 화학식 1에 R1, R2, R3, R4에서 일반식 형태로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청구항 1에는 수천 개의 화합물, 수만 개의 화합물이 다 포함하는 그런 굉장히 넓은 범위의 권리 범위예요. 여러분 지리산을 가보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지리산은 전라남북도와 경상도에 걸친 굉장히 넓은 산이에요. 그러니까 이 물질 특허는 뭐냐면 그 지리산 전체를 다 커버하는 권리 범위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쉽습니다. 자, 두 번째 조성 특허, 제재 특허. 그 트라젠타정, 리나글립틴에 대한 조성물 특허인데 자 보시면 활성 성분으로 여기 있는 이런 화합물들에서 선택하고 희석제로 뭘 쓰고 붕해제로 뭘 쓰고 윤활제로 뭘 쓰고 결합제로 뭘 쓰고 이런 식으로 개별적인 구성 성분을 포함하는 약학적 조성물 이렇게 청구하고 있죠. 이거는 여기 화학식이 있지만 이건 물질 특허가 아니에요.
이거는 조성물 특허고 제재 특허입니다. 자, 세 번째, 용도 특허. 자, 용도 특허는 여기 화학식이 있으니까 물질 특허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돼요. 마지막 종지형이 뭔지를 봐야 돼요. 자, 화학식 일화물. 이거는 이 용도 발명을 특정하는 용도 발명의 구성 성분인 유효 성분을 특정한 것뿐이고 뭐라고 돼 있냐? 화학식 일화물 어쩌고 저쩌고를 포함하는 유효 성분을 이거로 특정하고 있고 E형 당뇨병 또는 비만 치료용 여기 의학 용도가 기재돼 있어요. 그러니까 용도 특허, 용도 발명은 필수적 구성 요소가 두 개예요. 유효 성분 더하기 의학 용도. 자, 여기 유효 성분은 화학식 일화물로 돼 있고 의학 용도는 E형 당뇨 또는 비만 치료용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용도 특허와 앞에 설명드린 조성 특허를 구분하는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여기는 용도가 특정되어 있지 않아요. 용도가 없죠. 청구 범위에. 그런데 용도 발명에는 E형 당뇨병 또는 비만증 치료용이라는 의학 용도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의학 용도가 들어있으면 이건 용도 발명이라고 보면 되고 의학 용도가 없는 이런 단순한 구성 성분으로만 특정이 돼 있으면 이건 조성물 특허 또는 제재 특허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 용도 특허는 최근에 이제 사실은 여러분들 운이 좋은 거예요. 이전에 강의 들었던 사람들은 이 강의 자료가 지금 업데이트 되기 전 거라 좀 옛날 건데 이게 지금 오늘 처음 업데이트해서 여러분들 처음 강의를 들으시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새로운 슬라이드가 들어간 건데 용도 특허가 최근에 이렇게 굉장히 새로운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자, 첫 번째 패턴이 뭐냐 하면 투여 용법, 투여 용량으로 한정한 용도 발명. 그러니까 0.5 내지 1mg의 유효 성분, 또 B형 간염 바이러스 치료라고 하는 의학 용도인데 하루에 한 번 투여하는 이런 식으로 용법까지 한정한 이런 용도 특허도 있고요. 자, 이 두 번째 이게 환자군 특정 특허인데 이 브린텔릭스라고 최근에 있었던 사건의 이제 이건데 이건 우울증 치료제예요. 우울증 치료제인데 어떤 거냐? 대상 환자가 기존의 SSRI나 NRI 같은 이런 우울증 치료제를 투여했다가 수면 또는 성적 부작용이 나타난 환자에게 투여하는 방법. 이런 식으로 환자군 특정한 어떤 이런 식의 용도 특허. 자, 세 번째는 복합제 용도 특허. 이것도 지금 사건이 진행 중인 건데 피마셀탄칼륨 보령제약의 특허를 갖고 있는 듀카브라고 하는 제품의 이제 용도 특허인데 여기도 보면 피마셀탄칼륨염 더하기 암노닌 베실레이트 이게 유효 성분이고 의학 용도가 혈압 강화용. 혈압 강화제죠. 이제 고혈압 치료제가 되는 거죠. 자, 이런 식의 것들이 이제 의학 용도 특허의 대표적인 이해입니다. 자, 결정 특허. 이 결정 특허 사실은 별건 아닌데 이 권리를 굉장히 늘리기 위해서 이 다국적 제약사들이 이렇게 하고 있어요. 자, 결정 특허는 뭐냐 하면 여러분 아직 학교에서 배우지 않았을 수도 있는데 폴리몰프라는 개념이 있어요. 뭐냐 하면 어떤 물질이 있으면 그 물질에 이성질체도 있지만 그 물질을 어떻게 용매 처리를 하느냐에 따라서 결정형이 달라져요. 무정형이 나올 수도 있고 결정형이 어떤 화학물질 같은 경우는 결정형 1, 결정형 2, 결정형 3, 뭐 심한 경우 결정형 한 5개가 나오는 경우도 있고 이 결정에 따라서 용해도가 달라지거나 아니면 또 생체 이용률이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또 저장 안정성이 좋아질 수도 있어요. 변화가 좀 덜 돼서 이런 특정한 결정형을 별도로 특허로 이렇게 받을 수도 있어요. 자, 지금 의학 특허의 여러 가지 종류에 대해서 샘플로 설명을 드렸고 세 번째는 제가 특허법의 구조적 이해라는 표현을 썼는데 특허법에 굉장히 많은 조문이 있지만 그걸 지금 다 설명할 수는 없고 중요한 조문 몇 개를 설명해 드릴 거예요. 자, 특허법 먼저 1장부터 12장까지 구성이 되어 있고 총 마지막 조문 숫자는 232조인데 여기 지금 233조문이라고 해서 뭐 오타가 아니라 이게 사실이 233개 조문이에요. 그러니까 개수는 233개라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럴까요? 마지막 끝나는 게 232조인데 여기는 왜 233개 조문일까? 이렇게 된 이유가 뭐냐면 요 가지 번호하고 삭제 조문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 가지 번호는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보면 78조의 2라는 게 있어요. 78조의 2는 뭐냐면 78조와 79조 사이에 뭘 하나 이렇게 집어넣어야 될 필요가 있을 때 그러니까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게 되면 조문이 새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78조와 79조 사이에 78조의 2라는 게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이런 게 가지 번호예요. 그래서 78조의 2, 78조의 3, 78조의 4 여기 보면 132조의 15까지 들어가죠. 그러니까 조문이 무려 14개가 들어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이 가지 번호는 이렇게 새로운 제도 도입에 의해서 추가되는 조문은 132조의 1이라는 건 없어요. 이 132조의 2부터 132조의 15는 어디에 들어갔냐면 132조와 133조 사이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사이에 들어가는데 이 가지 번호의 시작은 항상 132조의 2부터 시작을 합니다.
132조의 1 이런 건 없어요. 가지번호 들어갈 때. 그리고 또 제도를 운영하다 보면 어떤 제도를 폐지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폐지하면 조문을 삭제를 해요. 아예. 그냥 조문을 삭제를 해요. 그렇게 되면 추가된 게 44개고 삭제된 게 43개이기 때문에 마지막 끝나는 조문이 232조임에도 불구하고 총 개수는 233개 조문이 된다. 여러분이 나중에 특허에 대해서 좀 시리어스하게 공부하고 싶은 분이 있다면 뭐 제약회사 개발부를 가거나 아니면 연구소에서 연구 인력으로 여러분이 할 땐 특허는 굉장히 중요할 수 있으니까 그럴 경우에 이 특허 요건 2장 특허 요건 및 특허 출원 그리고 심사 그리고 특허권 심판 요 네 개를 먼저 우선적으로 보시면 아마 도움이 될 겁니다. 음, 우선 보셔야 될 부분은 지금 설명드린 거예요. 자, 이 조문들 중에서 중요한 거 조문을 설명드릴게요. 자, 특허법의 기본 조문들. 자, 제2조 정의. 여러분 약사법규 배웠나요? 배웠으면 동그라미. 약사법규 배웠어요? 자, 약사법규 배웠으면 약사법 2조, 약사법 1조는 아까 목적이라고 그랬죠. 약사법 2조도 가면 정의 규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법의 2조는 다 정의예요. 약사법 2조, 약사고시에 자주 나옵니다. 가로치기로. 잘 외워야 돼요. 근데 약사법 2조에 있는 정의는 굉장히 많아요. 한 열 몇 개 될 거예요, 정의가. 근데 특허법의 정의는 이렇게 딱 3개 있어요. 자, 발명에 대한 정의. 발명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느냐.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보도한 것을 말한다라고 하고 있고 최소한 여러분이 나중에 혹시 특허 업무를 하게 되면 이 발명에 대한 정의 정도는 외우고 있어야 돼요. 자, 어떻게 외우느냐? 앞자 두 문자를 가지고 자기 창고라고 외우면 돼요.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을 말한다. 자기 창고. 자, 특허 발명은 특허를 받은 발명이에요. 그러니까 특허를 받아서 권리가 있는 발명이 특허 발명인 거예요. 그러면 출원해서 심사 중인 발명은 뭐라고 하느냐? 출원 발명이라고 해요. 특허 발명과 출원 발명의 차이는 출원 발명은 아직 권리가 설정되지 않은 것을 출원 발명이라고 합니다. 자, 3호에 실시라고 있어요. 실시에는 다시 가목, 나목, 다목 세 개로 나눠서 물건 발명, 방법 발명,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발명 이렇게 세 개로 나눠놨는데 자, 이 실시라고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의 첫 번째 반응은 뭐 실시가 실시지 so what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실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가지 측면에서. 첫 번째, 출원할 때. 두 번째, 침해 판단할 때. 자, 먼저 여러분이 특허 출원할 때 이 실시라는 게 중요해지는 이유가 뭐냐 하면 여기 실시를 어떻게 카테고리를 나눠놨냐면 물건의 발명, 방법의 발명, 물건을 생산한 방법의 발명 이 세 가지 카테고리를 나눠놨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이 특허 출원을 할 때는 반드시 이 세 개의 카테고리 중에 어느 하나에 포함되도록 특허 출원의 청구 범위에 적어야 돼요. 아까 제가 피나스테리드 발모제 얘기했죠. 피나스테리드를 유효 성분하는 발모제라고 하면 물건의 발명이 되니까 좋아요. 하지만 만약에 피나스테리드를 유효 성분하는 발모제로서의 용도, 이러면 용도는 물건인가요? 용도는 물건도 아니고 방법도 아니에요. 그럼 거절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특허 출원할 때 반드시 물건, 방법 또는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도 결국 방법이에요. 이 세 개의 카테고리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측면에서 이 실시라는 규정이 굉장히 중요한 측면이 있고 두 번째, 침해 판단할 때 침해라는 게 뭐냐면 이 특허는 권리이기 때문에 제3자가 권리를 침해하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고 제조 판매를 못하게 할 수도 있는 권리를 갖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제3자가 하는 어떤 행위가 과연 내 특허를 침해하는 건지를 판단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럴 때 이 실시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져요. 특허권자는 업으로서 특허 발명을 실시할 권리를 갖는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거기 실시가 있잖아. 그럼 제3자가 어떤 행위를 하는 게 과연 내 특허 발명을 실시하는 거냐 이런 쟁점이 나올 수 있는데 거기서 그 실시를 따질 때 그 특허가 물건의 발명이냐 또는 방법의 발명이냐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발명이냐에 따라서 여기 구체적 행위가 규정이 돼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특허를 갖고 있어. 피나스테리드를 유효 성분하는 발모제라는 특허를 갖고 있는데 제3자가 피나스테리드를 갖고 뭘 이렇게 뭐 수입을 하거나 어떤 행위를 했는데 이게 침해다 아니다 따지려면 자, 여기 보면 물건을 생산 그 누가 피나스테리드 유효 성분하는 발모제를 생산하면 그건 당연히 침해가 되고 여기 지금 실시라고 돼 있으니까 또 사용, 양도, 대여, 수입 또는 양도, 대여, 청약 이것들이 다 침해를 구성하는 실시 행위가 돼버린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 실시라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출원할 때 카테고리 특허 침해 판단에서 실시 어떤 행위가 과연
이 침해를 한 건지 이 판단할 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이거 별서 시험 공부하는 애들이 어떻게 외우냐면 생사 양대 수청이라고 외워요. 요 물건의 발명, 방법의 발명 이것들 할 때. 근데 여기 여러분 유심히 보면 수입은 있는데 왜 수출은 없죠? 이렇게 질문하는 경우가 있을 텐데 자, 수출을 하려면 먼저 생산을 해야 수출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미 생산에 걸리기 때문에 수출은 여기에 규정을 안 해놨어요. 수입은 갑자기 외국에서 들어오잖아요.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수입은 여기 규정을 해놨지만 수출은 여기 규정을 해놓지 않았어요. 자, 특허법 233개 조문의 내용은 이 4개의 단어로 귀결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혹시라도 제약사 개발부를 가거나 연구소에서 연구인력 또는 또 뭐 병원에 약사거나 약사할 때도 치매 여부를 판단할 때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럴 때 이 4개의 단어를 기억하면 돼요. 약사법의 모든 규정은 이 4개의 단어로 귀결됩니다. 출원이 등록이 될 수 있는지, 실시가 치매 연지 여부를 판단하는 개념과 절차와 어떤 법리가 규정된 게 특허법 233개 조문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내용들이 다 이 4개의 단어로 귀결이 돼요. 자, 두 번째 조문. 특허법 제29조 가로 안에 그 조문의 제목이 특허 요건이라고 돼 있어요. 특허 요건 그러면 특허를 받기 위한 요건이구나라고 여러분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여기 1항부터 7항까지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 29조만 가지고도 한 학기 정도 설명할 만큼 굉장히 내용이 많아요. 하지만 지금 짧은 2시간 동안 이걸 다 설명할 수 없으니까 여러분이 여기서 꼭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29조 1항에는 산업상 이용 가능성, 여기 보면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으로서 이렇게 규정돼 있죠. 이것 때문에 산업상 이용 가능성이 특허 요건의 하나로 요구가 되고 있고, 자, 여기 보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 이것들은 특허를 받을 수 없다는 거잖아요.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이 실시된 것, 또는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기재됐거나 전기통신회선을 통해 공중이 이용할 수 있게 된 발명.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중이 이용할 수 있게 된, 이거는 여러분이 그냥 우리가 쓰는 일반적인 말로 인터넷에 공개된 경우. 자, 이렇게 이미 공개된 신규성이 없는 것들은 특허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요 1항에 규정된 거는 산업상 이용 가능성과 신규성이 규정된 것이고, 자, 2항에는 진보성이 규정됐다고 결론 먼저 말씀드리는데 조문 내용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공개된 공지 선행 기술로부터 쉽게 발명할 수 있으면 특허를 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세 가지가 가장 기본적인 특허 요건이에요. 산업상 이용 가능성이 있어야 되고 신규해야 되고 기존에 알려진 기술보다 그러니까 진보성이 있어서 쉽게 발명할 수 없는 거야 특허를 받을 수 있다 이겁니다. 자, 항상 문제가 되는 게 요 신규성은 뭐 동일성을 판단하는 거잖아요. 이미 알려진 거냐 아니냐, 동일하냐 아니냐. 이 진보성이 항상 문제가 돼요. 이제 도대체 법문에는 쉽게 발명할 수 있다, 없다라고 하는데 이 판단을 어떻게 할 거냐? 쉽게 발명할 수 있는지 여부를. 자, 그거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진보성 판단의 순서는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되는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의 기술적 범위를 먼저 확정해야 돼요. 요 청구 범위에 기재된 거. 요게 이제 추론 발명이 됐건 아니면 특허 발명이 됐건. 그리고 이제 비교대상 발명, 이게 선행 기술이에요. 이 특허의 추론 전에 공개된 어떤 뭐 특허 명세서가 됐건 아니면 카탈로그가 됐건 아니면 여러분이 쓴 논문이 됐건 아니면 여러분이 쓴 교과서가 됐건 이 많은 비교대상 발명들하고 이 두 개를 대비를 해보면 차이점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이게 쉽게 발명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거예요. 자, 구체적인 판단, 요 쉽게 발명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방법이 두 가지를 따져요. 처음에 구성의 곤란성이 인정되느냐, 효과의 현저성이 인정되느냐. 그러니까 새로운 추론된 발명이 이미 알려진 거로부터 쉽게 발명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여기서부터 구성을 쉽게 도출할 수 있느냐 아니면 여기 기재된 비교 대상 발명 선행기술에 기재된 것보다 효과가 더 뛰어나냐 요걸 갖고 따지는데 자 보세요. 구성의 곤란성도 있어. 그리고 효과의 현저성도 있어. 이건 당연히 특허를 받겠죠. 자 반대로 구성의 곤란성도 없고 쉽게 뭐 도출할 수 있고 또 효과도 현저하지 않아. 이거 당연히 특허를 못 받을 거예요. 근데 문제가 되는 게 항상 요 경우예요. 구성의 곤란성은 있는데 효과 현저성이 없는 경우. 반대로 쉽게 구성을 만들 수가 있는데 효과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경우 항상 요걸 가지고 이제 문제가 돼요. 근데 이거를 지금 다 설명하기는 어려워요. 이거 관련된 판례만 엄청나게 많이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건 알고 있어야 돼. 진보성 판단의 기본은
구성의 곤란성과 효과의 현저성을 따지는데 이 판단 대상 특허의 청구 범위에 기재된 발명과 비교 대상 발명 전체에 있는 것을 대비해서 차이점을 도출하고 요 차이점을 요 두 개의 판단 방법으로 판단한다. 이렇게 일단 기본적으로 이해하고 있으면 기본은 알고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 특허법 제36조가 있어요. 선출원. 특허는 선출원주의입니다. 뭐 상표도 마찬가지고 먼저 특허 출원해야 특허를 받을 수 있어요. 똑같은 발명이 만약에 한 경우에. 자, 36조 1항에 어떻게 되어 있냐? 동일한 발명에 대해서 다른 날에 둘 이상 특허 출원이 있는 경우. 어떤 사람은 5월 3일 날 하고 어떤 사람은 5월 4일 날 했으면 당연히 5월 3일 날 한 사람이 특허를 받고 뒤에 있는 사람은 특허를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자, 이 항에 보면 동일한 발명에 같은 날 둘 이상의 특허 출원이 있는 경우. 뭐 어떤 사람은 아침 10시에 하고 어떤 사람은 오후 3시에 했어요. 자, 아침 10시와 오후 3시는 같은 날로 봐요. 그래서 그 두 사람의 출원이 같은 날 있게 되면 어떻게 하냐면 협의 통지를 합니다. 자, 둘 중에 한 사람으로 통일해요. 통일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냥 둘 다 특허 못 받아요. 그리고 그거 그냥 더 공개돼 버립니다. 자, 그게 국가산업발전이라는 특허제도의 기본 목적 때문에 그래요. 지금 설명한 29조와 36조를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그림으로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먼저 선출원이 있고 요 아래 대상 특허 1, 2, 3이 소위 이제 신규성, 진보성, 선언을 판단하는 어떤 판단 대상 특허라고 하면 자, 선출원은 아까 설명한 이 명세서를 통해서 공개를 해야 된다고 그랬고 명세서는 발명 설명과 청구 범위 두 개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이제 설명을 해드렸고요. 이 선출원이 있게 되면 18개월 뒤에 그냥 무조건 공개가 돼요. 자, 이렇게 공개되는 거는 심사를 안 한 거예요. 자, 이렇게 공개를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지금은 그래도 좀 심사가 많이 빨라졌는데 예전에는 심사가 한 5년, 6년씩 걸렸어요. 자, 그러다 보면 어떤 사람이 특허 출원해서 한 5년, 6년 뒤에 이제 특허가 나오게 되면 요 중간에 이제 연구 개발하는 사람들은 이 갑자기 5, 6년 뒤에 어떤 특허가 딱 나와버리면 이 중간에 R&D 비용을 다 날려버리는 상황이 벌어지잖아요. 그런 일이 많았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이거 대책을 세워야 되겠다. 중복 투자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으로 이 출원이 있게 되면 18개월 뒤에 무조건 심사 안 하고 공개합니다. 그 취지는 자, 이런 특허가 출원돼서 지금 심사가 진행되고 있으니까 이와 유사한 거 R&D 하는 사람은 조심하세요. 중복 투자하지 마세요. 이런 취지로. 자, 그런데 여기 이제 선행기술이라는 표현을 이제 중의적 표현을 썼는데 왜 제가 중의적 표현이란 말을 쓰냐면 이렇게 어떤 신규성, 진보성 판단의 근거가 되는 이런 문헌을 중의적으로는 선행기술이라고 하는데 심사관들은 이걸 인용발명이라는 용어를 써요. 심판관들은 비교대상 발명이라는 용어를 써요. 특허 법원이나 대법원에서는 이걸 선행발명이라는 말을 써요. 그러니까 이런 말이 나와도 이거는 어떤 신규성,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된 특허보다 이전에 공개된 문헌이다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단지 사용하는 주체에 따라서 용어만 다를 뿐이에요. 자, 이 파란색 바는 어떤 날짜의 경과라고 보고 대상 특허 1을 봅시다. 1을 보면 이 선행기술은 이 특허 출원 이후에 공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행기술은 대상 특허 1 판단에는 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출원이 이후에 공개된 거니까. 유일하게 쓸 수 있는 게 요 선출원이에요. 요거하고 요거 두 개를 대비하는 거는 아까 36조. 동일한 발명에 대해서 다른 날 특허 출원이 있을 경우. 자, 여기 동일한 발명 A하고 라지 A, 라지 A가 있잖아요. 이거 이전에 있으면 당연히 이건 특허를 못 받는데 왜 못 받느냐? 36조 선출원 위반으로 동일한 발명에 대해서 먼저 출원한 사람은 특허를 받고 얘는 특허를 못 받아. 그러니까 얘는 36조 위반으로 특허를 못 받는 거고. 자, 이게 이렇게 공개된 문헌이 있는 상태에서 대상 특허 2 같은 경우는 여기 청구 범위하고 발명 설명에 기재된 내용이 똑같죠. 라지 A, 라지 A. 이건 신규성 위반으로 특허를 받을 수가 없어요. 자, 대상 특허 3의 경우는 똑같지는 않은데 이게 쉽게 발명할 수 있다면 진보성 위반으로 특허를 받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 그림이 특허법 29조와 36조를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이제 설명을 한 거예요. 자, 네 번째 주제, 정보 검색. 여러분들 맛집 찾을 때 구글이나 네이버 많이 쓰죠. 특허도 그런 정보 검색이 굉장히 잘 돼 있어요. 자, 좌측에 있는 게 유럽의 어떤 신문 기사인데 Don't waste money on research라고 해서 타이틀을 잡아놓고 유럽의 R&D의 30%가 already exist.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이미 존재하고 있는 거에 R&D를 하는 경우가 이렇게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꼭 기억해야 될 게 나중에 여러분이 이제 개발부로 가거나 아니면 연구소 쪽으로 가게 되면 R&D를 하기 전에 미리 인텔렉츄얼 프로퍼티, 특허 정보 검색을 해야 돼요. 만약에 R&D 열심히 하고 자 이제 특허 출원해볼까? 근데 이미 다른 사람이 먼저 출원했어. 그럼 이거 R&D 비용 다 날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개념 굉장히 중요합니다. 미리 특허 정보 검색을 해서 개발 방향을
나서 R&D를 해야지. R&D 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특허 정보가 감사가 있다? 아주 바보 같은 행위예요, 이거는. 자, 우리 일상 주변에 분류가 굉장히 많아요. 저기 뭐 상품 분류 코드도 있고, 뭐 관세 분류 코드, 뭐 여러 가지 많은데, 이 특허에도 분류가 있어요. 이 분류는 뭐냐? 기술에 따른 분류예요. 여러분이 특허 출원을 하게 되면, 이게 아까 처음에 물질 특허에 대한 것도 있고, 조성물에 대한 것도 있고, 용도에 대한 것도 있잖아요. 이런 기술적 특징에 따라서 개별적으로 분류가 다 있어요. 자, 예전에 사용하던 게 IPC인데 이건 7만 개입니다. 요즘 쓰는 게 CPC인데 이건 26만 개예요. 범도 세분화됐겠죠. 이 CPC의 구체적 이해가 여기 A01B29048 이게 이제 이런 식의 코드가 붙는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CPC의 한 이해인데 여기 A 섹션 01 클래스, B 서브 클래스 29 그룹, 04 IP 서브 그룹, 048 CP 서브 그룹 이런 식으로 코드가 부여가 돼요. 그러면 모든 특허 출원, 여러분이 특허 출원을 하게 되면 출원된 게 접수돼서 내부에 돌아갈 때 반드시 이 CPC 코드가 2015년 이후 출원된 건 다 CPC 코드가 적용이 됩니다. 요게 이제 지금 현재 추인데 일본 아마 앞으로 100년 안에 망할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엔. 자, 일본만 유일하게 거의 대부분 유럽, 미국, 중국, 우리나라 다 이 CPC 코드를 쓰고 있는데 일본은 자기네가 만든 애프텀이라는 걸 아직도 쓰고 있어요. 뭐 아직도 걔네 팩스 쓴다고 하잖아요. 아마 이 100년 안에 망할 것 같아. 자, 특허 공보. 아까 제가 특허 공보 발간한다고 그랬죠. 특허 공보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그랬어요. 이 18개월 뒤에 그냥 심사 안 하고 공개되는 게 있고, 나중에 심사를 거쳐 나오는 거. 요 두 개의 차이를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공개 특허 공보. 여기 A라고 돼 있죠. 등록 특허 공보. 여기 B라고 돼 있어요. 요 두 개의 차이를 구분해야 되는데, 공개 특허 공보는 중복 투자를 방지하기 위해서 출원 후 18개월 뒤에 그냥 무조건 공개하는 거예요. 하나도 심사 안 한 상태에서 이건 그냥 공개하는 거예요. 중복 투자 방지하기 위해서. 자, 등록 특허 공보는 완전 심사를 거쳐서 권리화된 거예요. 그러니까 요 두 개를 찾아볼 때 여러분이 목적에 따라서 다르게 봐야 돼요. 출원 어떤 경향이나 기술의 어떤 트렌드를 파악하고 싶으면 공개특허 공보를 봐야겠죠. 하지만 여러분이 어떤 시장에 제품 출시하려고 하는데 그 나라에 어떤 특허가 설정 등록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려면 반드시 등록 특허, 이건 권리서예요. 권리서. 등록 특허 공보를 봐야지 공개 특허 공보는 언제든지 내용이 바뀔 수 있어요. 나중에 최종 심사 과정에서. 그러니까 요 두 개의 차이를 여러분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이 특허 공보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있느냐? 먼저 이 맨 왼쪽에 있는 이 박스를 보면 이런 서지 정보가 들어있어요. 아까 설명한 요게 IPC고 요게 CPC예요. 이런 분류가 있어요. 요게 출원이 보면 2017년 분할된 거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CPC까지 코드가 들어있고 여기 보면 출원이 누구고 발명자가 누구고 언제 출원됐고 번호가 어떻고 날짜 이런 것들 서지 정보가 담겨 있고 그다음에 명세서는 크게 두 개의 파트로 구성이 되는데 이 청구 범위와 이 발명 설명으로 구분이 돼요. 근데 청구 범위 항상 이걸 먼저 읽으라고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렸어요. 이게 실제 권리 범위입니다. 권리 행사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게 이 청구 범위예요. 발명 설명은 이 청구 범위에 해당하는 거는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청구 범위를 보고 여기에 해당하는 내용을 발명해서 찾아보는 이런 형태로 리딩을 하는 게 훨씬 좋을 겁니다. 자, 지금 여기 4개 사이트가 있는데 이건 우리나라 키프리스 사이트, 요건 미국 특허청, 요건 일본 특허청, 요건 유럽 특허청. 이 특허 정보 검색이 다 무료예요. 무료. 왜 무료일까요? 특허 제도의 목적이 국가 산업 발전이기 때문에 이런 특허 정보를 무료로 줄 테니까 열심히 연구 개발하라고 이거를 준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 혹시 연구소나 아니면 이제 뭐 논문이나 이런 거 이제 특허 쪽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이 네 개를 다 하면 더 좋겠지만 최소한이 우리나라 키프리스 사이트의 사용 방법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꼭 한 번쯤이 아니라 들어가서 여기 튜토리얼도 있고 저기 뭐야 여러 가지 그 여러분이 혼자 공부할 수 있는 툴들이 많이 있으니까 관심 있는 어떤 키워드를 가지고 열심히 이거는 연습을 해보세요. 이건 내가 백날 얘기해봐야 소용없고 여러분이 직접 해봐야 돼. 직접 해보지 않으면 몰라요. 이 두 번째 시간에 또 식약처 사이트 내가 가르쳐 드릴 건데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특허청 이 특허 정보 검색 사이트하고 이따가 설명드린 식약처 사이트는 혹시라도 여러분들 중에 개발부에 가서 내가 개발 업무를 해보고 싶다는 사람은 학교 다닐 때 시간 날 때 이 두 개를 아주 마스터를 하고 가세요. 그러면 아마 여러분 인생에 진짜 도움이 될 거예요. 뭐 미국이나 일본 다른 쪽도 할 수 있으면 해보면 더 좋고. 자, 키프리스 여러분이 이제 만약에 실제로 하게 될 때 제가 한 가지 중요한 팁을 가르쳐 드릴게요. 뭐냐 하면
대개 처음에 들어가게 되면 여기 특허 실용사를 선택하고 여기다가 뭐 키워드를 넣어요. 여기다 뭐 고혈압 치료제 뭐 아니면 뭐 인터페론 뭐 아니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약품명을 집어넣고 찾게 되는데 이러면 숫자가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그러면 사실은 검색이라는 게 검색의 최종적인 결과를 줄이는 게 항상 이제 검색의 질을 높이는 게 되니까 여기 스마트 검색이라는 게 있어요. 요 버튼을 누르게 되면 스마트 검색을 누르면 여기 별도 창이 뜨면서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항목으로 조건을 설정할 수 있게 나와요. 그리고 이게 엔드로 할 수도 있고 오아로 할 수도 있고 요 스마트 검색을 반드시 이용해서 검색하는 거를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꼭 여기다 놓고 하는 거는 굉장히 초보자만 하는 거예요. 스마트 검색 꼭 이용하시기 바라요. 자, 첫 번째 시간 마지막 주제 추론 심사, 추론하고 심사 절차입니다. 자, 특허법 42조에 보면 특허 추론이라고 돼 있어요. 아, 특허 추론에 대한 어떤 규정이 여기 돼 있구나라고 당연히 알 수 있겠죠. 자, 특허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특허 추론서를 먼저 내야 되는데 특허 추론서는 맨 앞장이에요. 그러니까 서지적 정보가 담겨 있는 맨 앞장. 뭐 추론인 성명, 발명인 명칭 이런 것들. 자, 그리고 이 추론서에는 뭘 첨부해야 되느냐? 발명의 설명과 청구 범위를 적은 명세서. 그러니까 명세서는 두 개로 구성이 된 거예요. 발명의 설명과 청구 범위. 그리고 도면. 도면은 필수가 아니에요. 필요한 도면이니까 요약서를 첨부해서 제출을 하는데 이 명세서, 이 발명을 공개하는 위치인 이 명세서의 두 개의 파트, 발명의 설명과 청구 범위에 대해서 42조 3항과 4항에 별도로 또 규정이 돼 있어요. 자, 이 발명의 설명은 다음 각호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된다. 그러니까 42조 3항하고 4항은 발명의 공개를 명세서에다 한다고 그랬는데 그 명세서를 어떻게 적어야 한다는 걸 규정하고 있어요. 42조 3항은 발명의 설명에 대한 기재 요건을 규정하고 있고 42조 4항은 청구 범위의 기재 요건을 규정하고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지키지 못하면 우리가 명세서 기재불비라고 해요. 아까 특허 요건 세 가지 제가 29조에서 말씀드렸어요. 산업상 이용 가능성, 신규성, 진보성. 이게 기본적인 특허 요건이고 이 명세서 기재불비 42조 3항과 4항을 뭐 충족을 못하면 이것도 특허를 못 받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특허 요건이 가장 기본적인 특허 요건이 이 네 가지인 거예요. 산업상 이용 가능성, 신규성, 진보성, 명세서 기재불비가 없어야 할 것. 자, 요 추론에 대해서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게 국제 추론이라는 걸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한국에서 약사 면허증 따면 그 약사 면허증 갖고 미국 가서 자, 나 약국할게요. 그럼 받아줍니까? 안 해요. 안 돼요. 변호사도 마찬가지고 의사도 마찬가지고. 자, 특허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걸 뭐라고 해? 지역주의라고 해요. 약사 면허증, 변리사 자격증, 변호사 자격증 이것들 다 지역주의예요. 특허도 한국에서 특허권을 행사하려면 한국특허청에 출원해서 권리를 받아야 되고 한국에서 특허를 받았다고 해서 그 특허증을 가지고 미국 가서 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미국에 가서 미국 특허청에 별도로 특허 출원해야 되고 일본 특허청, 유럽 특허청에 가서 별도로 특허 출원해서 권리를 받아야 거기서 권리 행사가 가능한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합니까? 전 세계 100몇 개 되는 나라에 특허 출원하려면 굉장히 힘들죠. 중간에 정보가 살 수도 있고. 자,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19세기에 파리 조약이라는 게 만들어졌어요. 파리 조약이 뭐냐 하면 우리나라에 출원을 해요. 그리고 나서 우리나라에 출원한 날을 우선일로 해서 그날이 우선이래요. 12개월, 1년 이내에 다른 나라에 들어가게 되면 이 특허 요건 판단할 때 이 우선일, 우리나라에 출원한 날짜로 소급해서 판단을 해줘요. 이런 게 바로 파리 조약이었어요. 그런데 20세기에 PCT 조약이란 새로운 조약이 만들어지면서 그러니까 결국은 출원의 편의성을 위해서 이게 만들어진 거죠. 자, PCT 조약은 뭐냐면 일단 우리나라에 출원을 하고 그걸 우선권 주장해서 PCT 국제 출원이라는 걸 하는데 이때 그냥 체크만 해요. 뭔 체크만 하느냐? PCT 가입 체약국 전체 하면 그냥 그 나라 모두의 국제 출원일이 확보가 돼요. 그리고 나서 30개월 이내에 개별 국가에 번역문만 내면 이때 출원한 것처럼 이 PCT 출원인 날 출원한 것처럼 다 간주를 해서 심사를 진행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PCT 출원은 요 중간 30개월이란 단계에 예비 심사나 예비 조사와 같은 개별 국가에 진입할지 말지를 결정할 수 있는 절차도 또 있기 때문에 지금은 PCT 출원을 많이 하고 있는 상태예요. 자, 이 파리 조약과 PCT 조약 그리고 이 국제 출원에서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바로 지역주의라는 거. 개별 국가에 별도로 특허 출원해야 된다는 거. 여러분 약사 면허증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 이 개념을 알고 있어야 돼요. 자, 이제 심사. 특허 출원을 여러분이 했어요. 그럼 특허청 심사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자, 먼저 일반적인 방식 심사. 이거는 뭐 포멀리티 체크니까 기본적으로 하고 출원 후 1년 6개월 뒤에 그냥 출원 공개 돼버린다고 그랬죠. 이거는 중복 투자를 방지하기 위해서. 자, 그리고 심사 청구라는 절차가 있어요. 자, 특허청 심사관은 출원된 순서대로 심사하지 않습니다.
심사 청구된 순서대로 심사를 해요. 자, 여러분이 이해하기 쉬운 예를 들자면 어떤 사람이 1월 5일 날 특허를 출원했어요. 그런데 심사 청구를 안 했어요. 왜냐하면 3년 이내만 하면 되니까 심사 청구는. 근데 어떤 사람은 5월 3일 날 특허 출원하면서 출원과 동시에 심사 청구를 했어요. 그러면 이 5월 3일 날 출원한 출원권 먼저 심사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1월 5일 날 출원한 거는 심사 청구를 안 했으니까. 이건 3년 뒤에 3년 이내에 언제든지 하면 그때 그 순서대로 하는 거예요. 자, 심사 청구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3년 이내 안 하게 되면 그냥 취하된 거로 간주돼 버립니다. 자, 이제 실체 심사를 심사관이 해요. 그 명세서를 보고 하는 거죠. 그러면 그냥 거절 이유를 먼저 찾아요. 이게 특허를 받을 수 없는 어떤 이유가 있는지. 그럼 거절 이유를 찾으면 그대로 그냥 곧바로 거절을 해버리냐? 그게 아니라 출원인한테 의견 제출 통지서라는 걸 보내요. 그러면 여기서 출원인이 의견서나 심사관 나는 다른 의견이 있어요. 그리고 아니면 청구범위를 감축하는 보정서나 이런 거를 제출할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이 거절 이유가 해소가 됐다라고 하면 특허 결정을 하겠죠. 근데 여전히 거절 이유가 해소가 안 됐다면 특허를 거절 결정을 하는 거예요. 거절 결정을 하면 이 거절 결정에 불복해서 심판, 특허법원, 대법원까지 이렇게 다퉈볼 수 있는 그런 절차가 또 있어요. 자, 이게 여러분들이 주로 특허 출원하게 되면 많이 가게 될 약품화학과의 심사관들인데, 심사관들의 업무 분장인데, 이렇게 한 6개 파트가 있고, 한 파트에 한 6명 정도 심사가 있고, 요 개별 심사관들 이름은 제가 가렸어요. 요 CPC, 분류별로 심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특허청 심사관은 자기가 맡은 분류만 해요. 그러니까 때린 놈만 때리는 거예요. 자, 이 특허 요건은 아까 설명했던 29조에 설명했던 요 세 가지, 산업상 이용 가능성, 신규성, 진보성, 그리고 특허법 42조 3항과 4항을 충족해야 된다. 발명을 공개하는 대가로 특허가 부여된다고 하는 이 기본 원리가 구현된 이 42조 3항, 4항의 조건을 모두 충족을 해야 특허를 받을 수 있어요. 이게 기본적인 특허 요건이에요. 그런데 이거 이외에 심사관이 거절할 수 있는 이유는 지금 설명한 거는 29조와 42조 3항, 4항이고 특허법 62조의 거절 이유가 이렇게 제한 열거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심사관이 거절할 수 있는 이유는 이렇게 많아요. 하지만 여러분이 나중에 특허 출원해서 심사관의 의견 제출 통지를 받는 내용의 90% 이상, 90% 이상은 29조 아니면 42조일 거예요. 그러니까 심사관은 한 손에 29조, 한 손에 42조를 들고 휘두르는 쌍칼잡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특허법 66조에는 어떻게 규정이 되어 있느냐? 심사관은 출원에 대해서 이러한 거절 이유를 발견할 수 없으면 특허 결정을 하도록 돼 있어요. 하여야 한다라고 강행 규정으로 돼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특허청에 출원을 했는데 심사관이 거절 결정을 했어요. 그러면 아까 그랬죠. 거절 결정을 했다 하더라도 심판, 특허법원, 대법원까지 싸워볼 수 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그런 입장이 처할 때 이 숫자 6.5와 30.7이라는 숫자가 여러분 의사결정할 때 좀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설명을 하면 우리나라의 평균 한 해 출원 건수가 20만 건 정도가 돼요. 근데 2018년 기준으로 설명을 할게요. 거절 결정 건수가 5만 5천 건이에요. 그러니까 20만 건 중에 4분의 1은 거절이 돼요. 근데 5만 5천 건 중에 3,600건이 심사관의 결정에 불복해서 심판을 청구하는 거예요. 심사관이 거절 결정을 해도 난 심사관의 거절 결정 받아들일 수 없어. 이거 한번 다시 다퉈보겠다. 심판을 청구를 해요. 그러니까 6.5%가 심판을 청구하는 거예요. 6.5% 거절되는 5만 5천 건 중에 3,600건 정도가 이제 불복의 심판을 청구하게 되고, 자, 인용률이라는 게 뭐냐면 인용은 그 심판이 받아들여지는 결과, 그러니까 결론이 바뀌어서 거절 결정된 게 특허 결정되는 그 비율이 30.7%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1년에 한 5만 5천 건 정도가 거절이 되는데 전체 출원의 4분의 1이 거절이 되는데 그중에 3,600건 정도가 심판이 청구돼서 심사관의 결정에 불복을 하게 되고 그중에 30%, 약 1,200건 정도가 심사관의 결론이 뒤집어져서 특허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여러분이 심사관의 거절 결정을 받더라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6.5%에 해당하는지 또는 30.7%의 결과가 뒤집어질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볼 때 이 두 개의 숫자가 여러분 의사결정할 때 아마 좀 도움이 될